하가 양종석은 누구인가? 하가 양종석은 6.25 동란 중 경기도 평택에서 태어났다. 유년 시절 남부럽지 않은 집안 사정으로 서울로 올라와 예술고를 졸업하고 곧바로 홍대 미대를 거쳐 남다른 학구열로 신문방송학과 대학원을 마친 전문가 그룹이라 할 수 있다. 그 후 중년 시절 강단에도 서보고 경영도 해보았다. 녹록지 않은 인생살이를 경험한다. 반짝했던 초기를 빼고 평생을 독신으로 지름껏 살고 있다. 그에겐 가족이 없다. 다 그림으로 인한 운명일지도 모른다. 그에게 있어 그림은 삶의 애안이자 삶의 근태나 다름없다. 긴 시간을 보낸다. 언젠가부터 근태의 해독제는 고통뿐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익숙지 않는 막노동도 마다하지 않고 일당 7만원 인생도 경험해본다. 육신의 하방을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거리의 작가로 나서기로 결심한다. 파리를 벗어나 타이티즘을 향한 고갱처럼, 고행의 수도성처럼 하구 벗짐을 메고 서울 구석구석을 누빈다. 욕계의 시선 따윈 아랑곳도 하지 않고 스스로의 붓질을 열심히 해간다. 그러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오늘은 작가 탐방 시간, 양종석 작가님을 모시고 그 작업하는 현장 또 현재 바이올릿 갤러리, 인사동 바이올릿 갤러리에서 상설진상에 열리고 있는 작품 몇 점과 함께 양종석 작가란 무엇인가, 누구인가, 그분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간단한 대담 토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우선 양종석 작가님은 거리의 하가 또는 서울 도심에 숨겨져 있는 정치나 이런 것을 줄곧 그려온 작가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간에 알고 있는 소식에 의하면 그 작가의 이력이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어렵다는 모 대학의 신문방송학과를 지원해서 거기에 또 4년을 수학하시고 다시 또 홍대 대학원을 나온 이런 또 특이한 일을 갖고 계시는데 그 당시에 왜 그런 전과를 하시고 타 대학을 다시 들어가게 된 동기가 있는지요? 제가 학교 다녔던 대학 다니던 시절이 1970년대거든요. 네. 70년대 그때 제가 다녔던 대학은 주로 그림 그리는 게 지금 현재도 지금 그렇고 있지만 거의 추상회화였습니다. 앙포르멜, 그것을 시작해서 미니멀 아트,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리고 그랬었는데, 제가 대학교를 군대를 복학해서, 군대 제대하고 복학해서 그림 그리면서, 그 당시에 1970년대 미술이 지금도 그렇지만 녹록지 않지만 그 당시에도 미대를 졸업해서 작가로 가는 길이 굉장히 험했어요. 대학교 교수가 되면 참 좋겠지만, 그게 들어가는 그 인원수가 적었고, 또 저는 그 당시에 70년대 중후반 이후로, 소위 말하는 그 비디오 아트라는 거, 그 백난준 씨가,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안 알려졌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었어요. 그 비디오 아트라는 게. 그리고 소위 말하는 비디오는 미디어 그 개념이 미술에 슬슬 들어오기 시작했었고. 네. 그게 지금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가 지금도 그 대학원이 문학 석사로 나가는데 예술적인 그런 분야를 많이 띄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의 은사이기도 하셨지만 지금 돌아가셨지만 신문방송학과에 그 명극 쪽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근삼 교수라는 분이 있으셨어요. 네. 그분이 또 그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계셨고 그래서 좀 전에 그 해설자 분 얘기하셨는데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게 전 그 대학원을 간 겁니다. 신방과 대학원을 간 건데 학부로 들어간 게 아니고. 네, 그렇죠. 학부는 이제 홍대 상학과를 졸업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의 진로 문제라든가 제가 갖고 있는 미술 분야에 대한 확장된 개념에 의해서 비디오 아트를 하려면 아무래도 신문 방송학 쪽으로 가서 방송국의 PD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림에 연연해서 그림을 그린다기보단 물론 그 당시에 어떤 제 그림에 대한 어떤 열정적인 추세가 다른 데로 나가는 욕구적인 불만이 있을 때 아닙니까? 20대니까 20대 후반이 물론 30대 가까이 됐을 때지만 30대 초반까지 된 거지만 그래서 그런 욕구도 있고 해서 사실은 그 백남준 그분에 대한 영향력도 있고 그 학교에 가면 그 좋은 그 이근삼 교수라는 분이 계셨고 또 저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직업적인 그래서 그 감독이 되면은 무대 장치랄지 이런 걸 통해서 저의 어떤 예술적인 능력을 좀 확장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러니까 전가를 위해서 미술이라는 영역이 싫어서 다른 데로 전가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미술 세계의 확장적 개념으로서 대학원을 들어가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게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한 4, 5년 가까이 우리 양 선생님의 작품이 이 서울시 어떤 옛 정치가 풍겨나는 이런 풍경을 무대로 해서 페나에다가 이 수채화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려서 대중화 보급에도 또 그 인사동 이 엽서나 북촌 이런 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데 많이 비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이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걸 택해야 되겠다고 해본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이한 동기가 있어 그런 건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코 먹고 살고 하는데 큰 영향을 주진 못하죠. 그 엽서 한 장 팔아야 얼마 남겠어요. 이제 이 광고 이 인터뷰 나가면 또 혹시 세부서에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그건 우리 인사동이랄지 북촌에 가 보면은 그 선물 가게가 있어요. 관광 기념 그런 가게 가면은 무료 사진을 찍은 엽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곳에 계시는 영업하시는 분 중에서 제 작품집을 보고 개인 카달로그 보고 이걸 좀 그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런 시작이 돼서 몇 년 전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남대문 좀 숭례문이죠. 남대문 좀 그렸으면 그런 그림이 없냐? 또 경복궁에 어디 무슨 근정전 그림이 왜 없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지수가 한 40가지까지 됐는데, 그렇게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애드립으로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냐고 여쭌 것은 그저 해본 소리인데, 근데 저 개인적으로도, 서울의 풍경, 우리가 이제 풍경화가들이 주로 이렇게 전세버스를 내가지고 풍광이 좋은 울릉도를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사생회에서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맹성고지를 찾고 그러는 바에 반해서 우리 양용수 작가님은 좀 특이했습니다. 서울에 전통적 북촌 인사동 아니라 하더라도 이 전철이 지나가는 곳이라든지 또 오늘 나중에 소개할 일반적인 그냥 흔히 보는 전철과 전철 그 길석대에 핀 이런 꽃들과의 이런 것도 이렇게 잘 담아내는 걸로 볼 때 어떤 태생적 DNA가 제가 며칠 전에 이 풍경화를 소개할 때 한국의 도심의 바르비종파라는 이런 신조어를 제가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풍광을 그릴 때 남다른 이런 생각이나 이런 게 있는지요? 혹시 있다면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글쎄요, 저도 그 방송을 보고선 상당히 아주 굉장히 큰 공감을 했습니다. 제 그림에 도시적 바로비종파로 보인다라는 특징을 지어줬을 때 저는 굉장히 거기에 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잘 알다시피 소위 말하는 현대적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일종의 어떤 이런 것도 있죠. 옛날에 어떤 그런 기법 또 어떤 그런 개념을 현대적 의미로 다시 재창조하는 거 그런 것도 일종의 또 하나의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네. 바르비 정파가 19세기 뭐 중간에 있어도 지금 그 시절의 어떤 기법이랄지 그 시절의 어떤 그런 관념이랄지 미술 철학을 지금 현재 한국의 서울에다 다시 그것을 입력시켜서 그것을 재창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흔히 알다시피 이게 뭐 인상파 시대냐 지금이 무슨 바르비정파 시대냐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기법은 같을지 모르지만 네. 느낌은 같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나와 있는 소재는 현대입니다. 현대 그 당시가 아니고 예. 뭐 이렇게 인상파, 야수파, 뭐 우리가 한때 파에 그랬었는데 저는 양 선생님이 뭐 인상파도 아니고 야수파도 아니고 제가 파를 하나 붙인다면 양시니까 양은이파 같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말씀해서 좋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림의 조폭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물어보셨던 것 중에서 왜 펜으로 그림을 그렸냐라는 걸 만약에 부언을 한다면은 네. 도시를 그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비연필이나 이런 연필의 흑연가루가 네. 부서집니다. 네. 그래서 그 시골의 어떤 초가집이랄지 나무나 이런 걸 그릴 때는 괜찮은데 무기물질을 할 때 강력한 어떤 아파트촌이랄지 아파트 그 건물이랄지 간판이라 그럴 땐 딱딱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흑연필을 갖고는 그림을 그리면 굉장히 흐물흐물해져서 딱딱한 그 어떤 무기물 그런 느낌이 덜 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궁리한 게 펜으로 그리면 되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쓰는 펜도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유성펜입니다. 독일제에 꽤 돈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물감값 이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좀 많은 훈련이 있어야 되는 유성펜이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번 잘못한 그리면은. 네. 그러나 유성펜이기 때문에 그 유성펜 그려놓고 그 위에 색깔을 올렸을 때 숫자를 올려놨을 때는 상당히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기와장을 그린다든가. 네. 실례지만 네. 개인적으로 그냥 그 적석에서 네. 양 선생님의 그림을 일반인이 볼 때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인사아트나 이렇게 처음에 전시를 몇 점 하셨을 때 그때에 이렇게 펜화에다가 옅은 채색을 입힌 것을 보고 순간 생각나는 게, 야, 저분은 전생 육도연애에 여자가 아니겠는가 할 정도로 섬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자의 그 섬세함을 이루는 말 중에 섬섬옥수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그 미인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고 손을 이쁘게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 펜화를 그리는 가장 뭐 직접적인 그 핵심이라 그럴까요? 결국 섬세함의 어떤 감정을 담아내는 것은 아까 어떤 시대적 조류를 뛰어넘는 이제 그런 영감은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다 늙은 사람한테 여성으로 전생의 여자였다는 손이 예쁘다는 그런 좀 그런데 예. 실제로 손은 굉장히 하얗고 지금 그림 그리나 검해졌는데 네. 실제 이건 사실 물림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외가 쪽에 친가 쪽에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섬세함 그걸 제가 물려받은 것이죠. 다만 그것이 제 그림하고 맞아떨어졌을 때 그걸 지금 또 제가 개발시킨 거고 누구나 다 꼼꼼함은 다 있죠. 그런데 저는 그림 속으로 이제 꼼꼼함을 좀 한 거고 그리고 저도 추상을 했습니다. 앙포르만을 하고 그런데 도시 풍경을 그리려니까는 그걸 시체말로 사진은 잘 볼 수 있지만 느끼질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림을 사진 대신 잘 봐야 되고 또 제가 그리는 것 때문에 느낌을 놓아야 되기 때문에 잘 그려야 된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그래서 꼼꼼하게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훈련을 많이 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뭐 사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양종석 작가 선생님은 그림을 뭐 거의 일평생 하다시피 하시는데 네.
그림을 내 삶에 비춰서 한마디로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까? 글쎄요, 어디서도 제가 그 대담을 글로 쓴 적이 있는데 젊었을 때는 뭔지 모르고 그림 그렸어요. 네. 일찍부터 뭐 예고도 다녔고 네네. 일찍부터 그림을 그렸지만 네. 그것이 미대를 가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그다음에 석고대생이랄지 그런 입시 미술을 하다 보니까 질렸어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는 막상 그 그림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구상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그대로 또 현대 미술이라는 추상이라는 세계로 또 들어가 있었고 네. 그런 것들이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네. 이를테면은 축구 경기로 따지면은 골키퍼가 있고 링커가 있고 그다음에 센터포드가 있어야 되는데 저의 미술 공부는 어떻게 된 거냐면 골키퍼에서 갑자기 센터포드가 있는 거예요. 네. 허리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미술사 자체가 사실 허리가 없습니다. 네. 외정시대 때 미술이 들어와갖고 구상 단계를 제대로 그 전체적인 미술인의 전체적인 그러한 느낌 없이 그대로 갑자기 1960년대 모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갑자기 현대미술이랑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절름발이죠. 그러다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저 부분이 튼튼하지 못하다 보니까 갑자기 미국에서 다 쓰다 버린 무슨 팝아트가 갑자기 뒤늦게 우리나라에서 판을 친다든가 그런 것이 또 전혀 교육되지 않은 모 사람들에 의해서 돈으로 그림이 왔다 갔다 해서 그것이 일반 사람들한테 마치 그림들이 마치 현대 미술인 양 잘못 비춰지고 거기다가 더 심각한 거는 뭐 이런 얘기까지 뭐 할 건 아니지만 심각한 거는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거는 따르고 네. 오히려 화랑에서 그림 잘 파지는 거 보고 학생들이 거기에서 느낌을 가져서 그것이 공부가 학습이 돼서 그런 그림을 계속 나간다든가 이미 1960년대에 끝난 그림인데 뒤늦게 마린 목노 그리니까 나는 누구 얼굴 그린다든가 뭐 이건 하나의 비근한 예인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인 분위기로 갔을 땐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네, 그 젊은 시절에 예술이라는 속성 자체가 거의 자연에 가까울 정도로 자유롭고 이런 프레임에 갖추지 있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데서 어떤 한국에 이것도 하나의 보이지 않는 계보처럼 그래서 뒤늦게 저 한 개인 그런 이라도 하나의 어찌 스님이 만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저래도 그 허리 링커 역할 했던 그 시대, 잊어버린 시대 것을 제가 좀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나름대로 어떤 누가 요구하지는 않지만 제 난 어떤 그런 속죄감이랄지 소명의식을 갖고 저라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실은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매년 전시를 하는 거는 잘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그림을 다시 일반인들한테 다시 재조명하고 싶어서 사실 그랬던 거고 그다음에 펜으로 그렸던 거고 수채화로 그렸던 거는 물론 시간상이라서 장소상의 어떤 그런 좀 불편한 점은 있었지만 누구나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제가 지금 어디 뭐 아카데미 강사를 나가고 있으면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 대생적인 그림 아니더라도 내가 대상을 통해서 내가 나와 커뮤니케이션하고 나의 또 존재감을 느끼게 하고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지금. 네. 저 그림을 하는 이유 중에 그림 자체가 나의 하나의 그 외부와의 소통의 수단이고 전달의 수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작품 한 점 직접 감상하면서 그 선생님 작품 뭐 간단하게 좀 그 설명을 좀 곁들여 봤으면 합니다. 예, 지금 인사동 바이올렛 갤러리에 상설 정시되고 있는 양용석 작가님의 그림 한 점을 지금 간단하게 같이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작가 선생님한테 지금 이 보이는 이 그림에 부재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부재를 망설이기는 합니다만 굳이 붙이라면 어느 노숙자의 벚꽃놀이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근데 역시 우리 그 과거에 이런 인상파는 어떤 빛의 헬란함 또는 자연이 가지고 있는 어떤 헬란함에 대해서 감성을 집어넣은 것 같으면 그 밀레나 코로가 삶의 애환, 삶의 어떤
희노애락을 이렇게 그림에 집어넣는 기법처럼 이 양동석 작가 선생님도 지금 여기에 이 노숙자가 어쩌면은 자기의 타자를 갖다가 이렇게 자아해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여쭤보니까 그림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이 이게 인기 있는 팝아트 그림이나 또는 유명세를 타는 그림은 이런 하랑이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그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러지만 이 순수한 자연의 풍광을 또 담아내고 하는 이런 그림들은 터부시 되다 보니 아마 작가 스스로 용돈을 벌려고 노동 현장을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주로 해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에는 왜 이것이 벚꽃이라는 어떤 그 대비되는 이런 조화를 시켜서 본인이 자신을 형상해서 어느 노숙자의 벚꽃놀이라고 이렇게 붙였을까.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이 풍경이 이 서울에 낯설지 않는 이게 저 한양대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가는 길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많은 시민들이 산책로에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또 이런 강아지 산책을 시키면서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묵묵히 가방을 메고 가는 이 노숙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노숙자는 홈리스로만 알고 있지만은 저는 또 노숙자를 보헤미안과 같은 그런 영혼이 맑고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노숙자가 한 1년이나 6개월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것도 있고. 그리고 역시 그 풍경에다가 그 심상의 풍경을 집어넣는 그런 그 나름의 이 정서를 볼 때는 이 작가는 진실한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제가 진실이다 아니다의 참 거짓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속계, 욕계에서 이야기하는 참 진실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스스로 우러나는 그 감성을 이런 간단한 그 수치화 무감과 펜으로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으로서도 충분히 우리에게는 공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작가들의 작품을 저는 제 스스로 단평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작가를 위한 단평도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신비감을 최대한 살려서 공감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제 삶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이 그림은 사실은 폐나 그림이고 이러지만은 어쩜 탁 순간 그 옛날 그 도가 사상에 나오는 그런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스카이라인에 달이 떠 있는 데다가 그 달 아래 펼쳐져 있는 남산에 저 숲, 소나무들이 좀 많겠죠. 그 숲과 그 산 허리에 받쳐져 있는 많은 그 공동체의 그 표상인 집들이 하나하나 선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을 때,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과 사람, 이성과 업성, 유무상생 이런 표현도 여기에 좀 어울릴 것 같고요. 또 칸트가 이야기한 그 미학의 본질은 자연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면서 이게 수도 서울의 높은 마천루 뭐 롯데타워다 이런 것만이 아니거든요. 이거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문명의 상징이기도 한 왼쪽에 서울타워와 저 달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저 모습도 그렇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살고 있는 저 집들의 표현들도 어쩌면은 우리 이 생태계에 마치 그 개미 같은 군집 같은 그런 역할로 보았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한마디로 얘기하자 그러면은 도가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감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화가 양종석은 어느 날 덕도한 선인처럼 자신의 백장 속에 갇혀있던 심상의 풍경을 발견하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다. 그의 풍경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다. 풍요 속에 빈곤도 있고 빈곤 속에 풍요도 녹아있다. 때론 에피쿠로스적 유의도 있고 절절한 이 안에 고갱이도 숨어있다. 비로소 사람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한다. 북촌 인사동 종로 기념품 가게에 그의 그림 엽서를 찾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제 그에게 남아있는 건 올겨울 하얗게 눈 내린 날 장가갈 일만 남아있는 것이다.